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1700년대 말부터 약 50년 동안 이어지던 프랑스 대혁명, 2월 혁명, 7월 혁명 하나의 이야기로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요, 이래서 프랑스가 혁명의 나라로 불리는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설거지할 때 듣는 프랑스 혁명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하죠. 자, 프랑스 하면 루이비통, 샤넬, 셀린 이런 명품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 있죠. 근데 사실 프랑스는 바로 이 명품을 위한 사치스러움 때문에 혁명을 겪게 되는 겁니다. 때는 1600년대 말이에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프랑스의 왕인데요. 근데 이 루이 14세는 솔직히 장점도 많고 꽤 많은 업적도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왕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 프랑스 여행 패키지 같은 거 보시면요, 베르사유 궁전이 여행 상품으로 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엄청난 화려함을 간직한 궁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하죠, 돈. 근데 이 프랑스 왕실은 이 많은 돈을 귀족들이나 성직자들한테서는 안 걷었어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오직 평민들, 평범한 프랑스 국민들한테서만 세금을 걷어가지고 궁전을 짓는다든지 무도회를 연다든지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딱 루이 14세까지만 했으면 혁명의 눈덩어리 굴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루이 14세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의 왕이 된 루이 15세, 루이 16세도 더하면 더했지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해 나갔어요. 거의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요, 때는 1790년대 말, 당시 프랑스에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루이 14세, 루이 15세 때는 그나마 프랑스의 경제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왕이 조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도 괜찮았던 거죠. 하지만 루이 16세 때의 프랑스는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명품이 좋아도, 내가 사는 거 좋아해도 그만 사야죠.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그런데요, 이 루이 16세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왕실의 돈마저 바닥이 나버려요. 돈을 다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였냐면요, 이때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이 돈을 다 써버린 사람 있죠? 이분은 왕이 아니라 군인을 했어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냥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말 타는 거 좋아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머리 쓰는 거 딱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왕이라면, 본디 왕이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머리를 꽁꽁 싸매서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루이 16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종의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이렇게 판만 깔아줍니다. 자, 여기서 루이 16세가 소집하는 이 비상대책 회의의 정체가 뭐냐? 바로 삼부회라는 것입니다. 역사 시간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삼부회. 삼부회는 세 개의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삼부회인데요.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입니다. 우리는 딱 요것만 들어도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성직자랑 귀족은 많이 없었겠구나. 평민들이 압도적 대다수였겠구나. 그리고 평민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구나.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특히 이제 삼부회가 소집되는 1780년대 말에 평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요. 한 달 벌어들이는 월급의 80에서 90%를 세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돈 10%, 20%에서 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파리의 시민 65만 명 중에서 10만 명, 거의 6분의 1 이상이
거지였습니다. 진짜 거지였다고 해요.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자,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비상대책회의 3부회가 소집이 돼요. 근데 이 3부회가 어디서 회의를 하냐면요.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때 3부회 참석을 위해 넘어오는 프랑스 평민들의 대부분은 베르사유 궁전을 3부회 참석을 위해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베르사유 궁전? 엄청 화려하고 사치스럽잖아요. 그래서 평민들이 이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야, 우리 돈으로 왕이랑 귀족이랑 성직자는 진짜 잘 먹고 잘 사네. 우리는 정작 빵 한 조각 사기도 어려운데. 아, 진짜 열받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이 어느 정도는 평민들이 화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어르고 좀 달래도 모자랄 판에 3부에 참석한 평민 대표들을 차별하기 시작해요. 국민의 80% 이상이 평민인데도 그 무서움을 몰라요. 대표적으로 루이 16세는 평민들한테 회의에 참석을 할 때 검은색 옷을 입으라고 했대요. 근데 막상 딱 회의장에 가보니까 성직자랑 귀족들은 다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연한 차별을 한 거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그 문도 평민들만 되게 이상한 문으로 들어오게 했대요. 자, 그럼 차별까지 겪은 3부에 참석한 평민들 어떨까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그래서 3부의 평민 대표들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따로 회의하겠습니다. 나 이거 기분 상해서 3부회고 뭐고 그냥 우리 평민들끼리 경제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신분 있죠. 성직자들. 성직자 몇몇 분이 3신분, 이 평민들의 편에 같이 서줍니다. 그래서 3신분 평민과 성직자 몇몇은 다시 한번 선언을 해요. 우리가 진정한 프랑스의 대표다. 우리는 이제 3부회가 아니라 국민의회다. 라고 선언을 다시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왕이나 귀족 혹은 성직자가 아니라 절대 다수 프랑스 평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즉 정치적인 회의 기구가 생긴 거였어요. 즉 프랑스 대혁명의 위대한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루이 16세 왕이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지켜만 봤을까요? 아니요. 그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군대는 정작 왕의 명령을 따르진 않아요. 오히려 이 프랑스의 시민들이 왕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에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프랑스의 절대 왕권 루이 16세의 강인한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해요. 자, 이곳을 불태움으로써 시민들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회는 그 유명한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이라는 걸 감안을 하고 들어보세요. 모든 프랑스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성직자나 귀족 이런 특권 계층이 사라지고 신분제라는 게 이제는 없어진다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의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을 때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루이 16세 왕. 루이 16세 왕은 베르사유 궁전에 숨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국민의회를 비롯해서 프랑스 혁명 세력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릴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군대는 자신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외국 군대의 힘을 빌리려고 했어요. 진짜 왕으로서 왜 그러는 건지는 이해가 저도 잘 안 되지만 자신의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였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실 오스트리아의 황제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처가댁 오스트리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근데 이 야심찬 계획이 국민의회 혁명 세력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거의 감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 루이 16세 왕의 손발을 묶어놨는데요. 그렇다면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혁명도 성공을 했겠다. 평민들이 살기 좋은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1790년대 말 혁명에 성공한 프랑스는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일종의 임시정부처럼 혁명정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혁명정부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로베스피에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생각이랑 조금만 다르면 그냥 죽여버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이었습니다. 진짜 혁명이 일어났던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보다 오히려 이 로베스피에르 때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루이 16세 왕이랑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때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극심한 혼란기에 누가 등장한다고 하죠? 네,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죠. 이러한 프랑스의 혼란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프랑스의 군인 출신인데요. 굉장히 유능한 군인이라서 프랑스에 매번 승리를 가져다주는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혼돈의 카오스인데 나폴레옹 장군 진짜 멋지다, 대단하다, 우리 프랑스의 희망이다, 이렇게 엄청난 응원을 해줬어요. 자, 프랑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나폴레옹 장군, 그는 1800년대 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당시의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요. 본인이 프랑스의 황제가 돼요. 바야흐로 나폴레옹 황제의 프랑스 시대가 열렸죠. 나폴레옹 황제는 역시 군인 출신답게 프랑스의 땅을 엄청나게 넓혀요.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황제 때 그 최전성기 때의 프랑스 제국은 오늘날의 프랑스를 포함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의 일부분까지 지배하는 정말 넓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생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나폴레옹, 한 나라를 정복하려다가 크게 패배합니다. 그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1번 독일, 2번 터키, 3번 러시아. 정답은 3번 러시아입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정복해보려고 했지만 크게 패배하고 결국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먼 곳으로 유배를 가죠. 그럼 나폴레옹 이후에는 누가 프랑스를 다스렸을까요? 혁명정부? 아닙니다. 그 사치스러웠던 루이 16세 왕 기억나시죠? 그 루이 16세의 남동생 루이 18세가 프랑스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얼마 안 가서 나폴레옹 황제가 유배지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루이 18세를 내쫓고 본인이 다시 프랑스의 황제가 돼요. 근데 왜 오래된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나폴레옹은 또 전쟁을 일으켜요. 결국에는 영국한테 더 큰 패배를 해서 나폴레옹 황제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쫓겨나갔던 루이 18세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요, 왕을 계속해요. 루이 18세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라고 해서 왕을 했는데 나폴레옹 황제가 다시 돌아와서 너 나가 하니까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고, 나폴레옹 황제가 아웃되니까 다시 프랑스의 왕을 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후 루이 18세가 다스렸던 프랑스는 나름의 안정적인 생활을 해요. 하지만 루이 18세의 왕이 죽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때는 1824년 루이 18세가 죽고 그의 남동생 샤를 10세가 프랑스의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프랑스의 왕 샤를 10세, 어느 면에서는 진짜 10세예요. 프랑스의 혁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은 악마의 장난이다. 나 샤를 10세는 신으로부터 왕의 권한을 받은 자다. 귀족들의 빼앗긴 재산은 우리 프랑스 정부가 다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약 40년 전 프랑스 혁명 이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프랑스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이때는 1830년 7월, 약 6년 뒤에 프랑스에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7월 혁명인데요. 프랑스 혁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샤를 10세는 이 7월 혁명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잘려요. 그 유명한 그림 중에 들루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7월 혁명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샤를 10세는 프랑스에서 물러났어요. 이후에 샤를 10세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의 왕이 된 사람은 루이 필리프 왕인데요. 루이 필리프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분은 샤를 10세랑은 다르게 프랑스 혁명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어요.
국민들을 위할 줄 아는 왕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또 너무 국민들 의견만 듣다 보니까 프랑스 여기저기에서 통제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요구들이 생겨났고요. 또 이상한 사상까지 흥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나파르티즘이라는 게 생겨요. 나폴레옹 황제의 풀네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의 후손이 프랑스를 다시 통치하는 걸 꿈꾸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이 필리프 때의 프랑스는 정말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들이 등장을 하다가 때는 1848년 2월 갑자기 프랑스에서는 또 혁명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이제 2월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2월 혁명의 그 계기는 경제적인 원인이 좀 컸어요. 물가가 폭등을 했었고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고 실업자들이 넘쳐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원인도 원인이지만 결정적으로는 당시의 프랑스 국민들이 왕이란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대요. 왕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결국 때는 1848년 루이 필리프 왕을 끝으로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 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왕의 시대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혁명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프랑스 혁명의 이야기 시간의 순서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